안녕하세요. 1월 3일 일요일 현대원의 성공지도 시작합니다. 21세기 융합의 시대. 지난해 ICT 산업 분야에서도 융합의 열풍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침체로 IT 업계 역시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이 획기적인 ICT 기반의 융합형 IT 서비스들이 대거 선보였던 한 해이기도 합니다. 사물 인터넷 또는 만물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IoT,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렸던 또 핀테크, 전자상거래 또 O2O로 확장되는 전자상거래까지 여러 신기술 분야에서 눈에 띄는 혁신들이 주목을 받았고요. 2016년 올해 새해에는 지난해 이루었던 이런 혁신과 발전을 기반으로 한층 더 진화한 IT 융합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성공지도에서는 새해를 맞아 어제와 오늘 이틀간 이 성공지도 신년 기획 2016 ICT의 새해 지도를 그리다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어제는 2016년 ICT 문화 분야의 핫 이슈와 스타트업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ICT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2015년 ICT 분야의 분야별 평가와 2016년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또 저희 프로그램 패널이시죠. 박희준 교수 나와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신문 손재곤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간단히 올해 소망부터 한번 얘기를 하고 진행을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우리 임 센터장님 2016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지요? 네,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그런 만큼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쭉쭉 성장을 해서 재계의 지도를 바꾸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돕는 그런 옹호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요. 스타트업들에게 투자자나 대기업을 연결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대중들에게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 그런 규제 등을 없애는데 앞장서려고 합니다. 네, 사실 한국의 스타트업 역사 2015년의 스타트업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 임 센터장님 빼고는 얘기가 안 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셨는데 올해 각오는 더 야무지다고 할까요? 아주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올해 2016년 어떻게 맞이하고 계신가요? 예, 개인적으로는 저와 제 가족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네.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오늘도 ICT에 대한 얘기하는 자리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올해는 우리 ICT를 통해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경제가 좀 살아나고 그다음 우리 사회에 만연한 많은 갈등들 좀 ICT를 통해서 통합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사람은요 정말 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요즘 정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손재곤 기자님은요? 저는 기자로서 지금 언론 환경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2016년에는 좀 미디어가 많이 변화되는 그런 환경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외국에 있는 미디어 못지않은 그런 글로벌 미디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네. 국가적으로는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우울한 좀 힘든 한 해였는데 올해는 더 신나는 일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죠. 개인적으로도 더 신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디어 산업이 사실 전형적인 외화 내빈 겉은 번지르하고 화려한데 정말 나는 힘들어요. 근데 점점 힘들어져 가잖아요. 사실 이제 전통적인 방송과 신문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똑같이 이 미디어가 이렇게 잘 활성화돼야지 또 우리가 얘기하는 이 국민과 국민들의 소통도 잘 될 것이고 또 나라도 반듯하게 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 힘찬 또 성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ICT 분야 얘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2016년 얘기하기 전에 작년에 대한 좀 엄중한 평가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센터장님 그 작년 한 해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시면서 이 2015년에 창업 현장 곳곳을 누비고 현장 면면을 다 보셨잖아요. 네네. 한번 공과를 한번 평가를 해 주시죠. 네. 그 지난해는 그 2014년에 이어서 역시 스타트업 창업과 이런 투자가 계속 활발히 일어난 그 한 해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런 그 스타트업들이 많이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는 핫스팟이라고 할까 그런 그 지역들이 더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의 테헤란로 같은 경우에는 그 디캠프하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외에도 스타트업 지원 센터들이 계속 늘어나서요. 네. 구글의 캠퍼스 서울이 그렇죠. 아시아 처음으로 오픈을 했고 네이버도 스타트업 팩토리라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 또 뭐 중소기업청에서도 팁스타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테헤란로를 쭉 따라가면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관련된 행사와 뭐 스타트업 투자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또 전국적으로 보면 그 17개의 그 창조경제혁신센터들이 다 네. 개소를 하면서 정부가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스타트업 관련된 활동을 왕성하게 이렇게 만들고 관심을 이렇게 끌려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정부 지원도 늘고 또 초기 투자를 하는 엑셀러레이터 창업 투자사들도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스타트업 창업자들, 예비 창업자나 이런 팀들이 많이 결성이 돼서 새로운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요. 또 하나 이렇게 바람직한 것은 이런 성장 스타트업에 대한 굵직굵직한 투자가 그렇게 이루어져서 네. 소프트뱅크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특히 쿠팡에 1조 원을 이렇게 투자했다는 게 상당히 특기할 만한 그런 일이었고요. 네. 그래서 쿠팡이 거의 한 5, 6조 정도의 가치를 가진 한국의 유니콘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네. 또 이런 그 직방이 골드만삭스로부터 한 380억 투자를 받은 게 있고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이런 매력적인 스타트업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거액을 이렇게 투자했다라는 것들이 특기할 만한 상황이고 네. 또 대기업들도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보면 카카오가 김 기사를 그 626억에 이렇게 인수한 그런 일도 있었고 네. 또 SK가 소카에 또 650억 투자를 하기도 했고 이런 그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그 스타트업 지원 뭐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센터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그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은 이런 스타트업 지원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스타트업이 부족하다. 예, 그러니까 더 많이 좋은 스타트업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좀 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창업의 환경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는데 정작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서 이 시장에 뛰어드는 부분은 기대만큼은 속도가 좀 붙고 있지 않다. 그렇죠. 중국이라든지 실리콘밸리에 비하면은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이제 2016년에 목표가 좀 정해지는 지점이기도 하겠네요. 네네. 우리 박희준 교수님이 예.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또 ICT 트렌드를 정리하고 있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또 매주 한 번씩 소개를 해주고 계시잖아요. 예. 2015년에 여러 가지 트렌드를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한 빅3 뭐 하여튼 요거 정도는 정말 2015년에 기억할 만하다라는 점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우선 그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기기 간의 연계 그리고 그 연계망의 확장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아까 뭐 O2O 시장을 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눈에 띄게 온라인 과 오프라인의 연계를 통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는 그 O2O 시장이 굉장히 성장해 가고 있다. 예. 앞서서 뭐 센터장님도 그 창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 많은 창업의 부분들이 또 O2O 시장에서 그렇죠.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어떤 기기 간의 연계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연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뭐 기기 간의 연계, 업종 간의 연계, 사업 간의 연계를 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인과관계에 많은
대한 고집을 했었는데 이제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시장에서의 어떤 상관관계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네. 어떤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장 간의 기기 간의 또 연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우리 송 기자님은 이제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스스로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IT 전문 기자 이런 타이틀이 충분히 어울리신 분이시고 또 작년 한 해도 여러 이 IT 관련된 국제 행사장 거의 빠짐없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취재하면서 좀 남다른 감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2015년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2015년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작년 1월에 CES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보면은 12월에도 창조경제 박람회라든지 네. 굉장히 국내외에서 이벤트가 많았고요. 네. 1월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아무래도 연초라서 그런지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라고 하거든요. 네.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1월 개최를 하는데 CES가 좀 많이 인상이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는 가전 또 그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됐다면 완전히 신기술 중심의 로봇, 드론, 네. 사물인터넷 이런 기술의 개념이 확장이 되고 가전의 개념이 확장이 되고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상식이 많이 재정이 되고 바뀌는 그런 신호탄을 1월 달에 줬기 때문에 네. 그 CES가 제일 기억에 남고요. 또 3월에 있었던 베를린이 있었습니다. 네. 세빗이라는 네. 행사인데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던 행사지만 이때 알리바바의 CEO죠. 창업자이자 CEO인 마윈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올해도 그런 중국의 부상 이어질 텐데 작년에 그 시작점이 됐었던 것이 알리바바의 마윈이 글로벌 전시장에서 기조연설을 네. 하고 메르켈 총리가 또 와가지고 축하를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를 벌여서 국제적인 무대에서 기조연설자로서 이제 데뷔를 하는 네. 그래서 한국의 작년 같은 경우도 샤오미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중국의 부상이라는 또 키워드가 있었는데요. 그게 네. 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또 세 번째로는 임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가장 큰 이벤트 중에 국내에서 하나가 구글 캠퍼스 오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계적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그렇죠. 영국 런던에 있고 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네. 세 번째로 구글 캠퍼스를 오픈을 했는데 보통 한국에 오픈을 하면은 그게 시혜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너무 많이 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구글의 필요에 의해서 또 한국의 그런 스타트업 생태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이 앞으로 올해도 그렇고 2016년 올해도 그렇고 2017년 내년까지도 쭉 이어질 모멘텀을 작년에 구글 캠퍼스 오픈으로서 국내외 인정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가장 기억 남았던 취재는 어쨌든 신기술의 부상이라고 했었던 CES와 또 중국의 부상 또 그런 스타트업 열기를 또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작년에 큰 기억에 남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그 경기 상황은 참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ICT를 중심으로는 상당히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있었고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도 잘 마련된 그런 한 해로 평가를 하고 계신데 자, 그렇다면 올해 2016년도 우리 ICT 관련돼서 경제적인 면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사회문화적인 측면도 다 포함해서 올해 2016년에 ICT 관련된 최대 화두는 이거다. 네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임 센터장님부터 뭐가 최대 화두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 2016년. 네, 일단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올해부터는 명실상부하게 그야말로 모바일이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모바일의 모든 이런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거의 9대1 정도로 네. 이제 사람들이 모든 걸 하는 데다 모바일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끼치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많이 얘기하신 핀테크 네.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 또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나와서
각 그 다양한 뭐 P2P 대출, 뭐 송금, 카드, 뭐 페이먼트 이런 부분에서 혁신을 계속할 거고 삼성페이가 작년에 관심을 많이 이렇게 끌어모았지만 이런 모바일 페이먼트 쪽에서 다른 뭐 애플페이라든지 알리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과연 한국에 들어와서 뭘 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이렇게 그 모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스마트폰 안으로 은행이 들어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 트렌드가 얼마나 박차를 기해서 많이 바뀔 것인가가 그런 분수령이 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인프라 자체는 모바일로 확실하게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그중에서도 네. 주목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는 이제 핀테크. 네. 과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속도감 있게 이 핀테크를 생활 속으로 집어넣을 거냐 이 부분을 그리고 우리나라는 네. 다른 나라보다 많이 늦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네. 대해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성선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모바일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아마 정보 보안 문제가 더 이제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터넷 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보안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제 정세도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감히 제가 예측을 해본다면 올해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아마 모바일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정보 보안에 대한 그러한 사건도 일어날 것 안 나야 되겠지만은 네. 예, 좀 우리가 점쳐볼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미래학자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되고 금융결제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금융시장도 완전히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예전에 무슨 해커로 인해서 뭐 I love you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유포됐을 때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뭔가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 경제를 쓰나미처럼 쓸고 갈 수도 있는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다. 우리 박 교수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예. 염려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해다 이런 말씀이시고 우리 송 기자님은 저는 2016년 올해 최대 화두를 CAR로 네. 좀 봤습니다. 네. 그게 또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네. 실제로 자동차, 즉 자율운전차, 네. 또 자율운전 전기차가 되겠죠. 네. 이 자동차 이슈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우리한테 다가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 또 많은 글로벌 기업들, 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 글로벌 IT 회사들, 플랫폼 회사들, 콘텐츠 회사들 거의 모든 회사들이 이 자동차 쪽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올해부터 아주 중요한 화두로 꼽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 삼성전자 작년 11월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전장 사업에 이제 뛰어들겠다라고 뛰어들었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애플 같은 경우도 물론 소문입니다만은 2019년에 뭐 자동차를 내겠다라고 그런 보도가 나올 정도로 자동차가 많이 화두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제가 카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다른 의미가 있을 것 다른 같아요. 의미가 있습니다. 네. CAR로 한 게 예. C는 자동차가 되겠고 실제로 A는 저는 알고리즘 비즈니스라고 네. 하는 뭐랄까요 그 자동화 알고리즘 비즈니스 하면은 이제 로봇 이제 자동화 로봇을 포함한 그런 알고리즘 비즈니스가 굉장히 화두가 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게 소프트웨어 면이겠죠. 또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네.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통칭한 그 알고리즘 비즈니스가 많은 산업에 전 산업에 영향을 미쳐서 넓게는 뭐 빅데이터도 알고리즘 비즈니스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지 네. 않겠어요. 그래서 네. 저는 한번 A를 알고리즘 비즈니스로 한번 통칭을 해봤습니다. R이 남았네요. R은 저는 리얼리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그 가상현실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AR 그런 네. 또 현실적인 그런 경험이 되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을 가상의 경험을 소비자들과 또 비즈니스에 이제 주는 그런 리얼리티라는 부분이 많이 화두가 될 거고 우리가 사실 뭐 자율운전차라든지 알고리즘 비즈니스 또 리얼리티 이런 단어 자체가 지금 현실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먼 얘기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릅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거고요. 올해 상반기 1분기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실제로 제주도에서 그렇죠. 운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고 우리 눈앞에 테슬라가 왔다 갔다 하고 또 가상현실도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가상현실 기기를 들고 다니면서 이런 거 실제로 눈앞에 올해부터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게 먼 미래가 아니라 정말 내 코앞에 펼쳐진 그런 얘기구나라고 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제 늦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전기차의 시대에 이제 본격 도래하는 거 맞고요. 증강현실, 가상현실 자체가 실제 이제 제품화하면서 시장으로 밀고 들어오는 원년도 분명해 보이고요. 2016년 알고리즘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네. 성공지도 신년기획. 오늘 이제 2016 ICT의 새 지도를 그리다 세 분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현대원의 성공지도를 듣고 계십니다. (2015년이) 이제 창조경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 해였다면 2016년은 이런 플랫폼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한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임 센터장님 현장에서 계속 지금 보고 계신데 뭔가 성과에 대한 목마름이 사실 있잖아요, 저희가. 네네. 2016년 좀 기대를 해도 되는 해인지.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이런 성과가 나오는 데는 사실 1, 2년에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역점을 두고 투자 지원 내지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이런 정부 지원은 이 정도면 충분할 정도로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한국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부러워할 정도로 한국은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스타트업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는 양보다 좀 질을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생겨난 그런 좋은 스타트업들이 잘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불공정한 거래라든지 이런 걸림돌을 없애줄 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민간에서 그런 성공한 창업가들이 또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자생적인 민간에서의 생태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연스럽게 옆에서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정부가 너무 나서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한 기업들이 사실 이제 소위 데스밸리를 통과해서 이제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정부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네. 보시기에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창업보다는 성장 단계의 제도적 시스템 같은 거는 괜찮게 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성장 단계에서의 그런 제도적 시스템은 아직 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데스밸리에 들어간 그런 스타트업들을 꼭 직접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그 기업들이 살 수는 없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민간에서의 이런 벤처 캐피탈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클 만한 기업들을 잘 찾아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큰 투자를 해주고 또 매력적인 해외 투자자들이 와서 많이 투자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성장했을 때 대기업들하고 기존의 그런 강자들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단하게 그렇게 옆에서 도와줄 만한 것들이 있는가를 보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그런 기업에 정부가 직접 이렇게 돈이라든지 자금을 대주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해서 그런 환경을 스타트업 프렌들리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과 중국을 보면 지금 영국 또 프랑스, 독일까지 창업이 하나의
대세인 것 같아요. 전 세계가 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네. 모든 국가가 지금 창업에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우리만의 어떤 독특한 좀 컬러를 가질 필요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지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스타트업들이 잘할 수 있는 우리의 강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대개 해외에서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이런 인터넷과 모바일 인프라를 가진 이런 그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이런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최고의 보급률을 갖고 있는 나라에 맞게 이런 좀 그 혁신적인 그런 서비스들 다른 나라에 보기 힘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써주는 이런 그 얼리 어댑터 국민들 그래서 앞선 좀 테스트베드 마켓이고 이런 혁신을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계속 주고 또 한국에 인기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한류 콘텐츠라든지 이런 쪽을 살리는 창의적인 콘텐츠가 많이 나오는 좀 그런 마켓으로 인식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걸 국가 브랜드로 좀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어떻게 보면 그런 지점 때문에 아까 우리 송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캠퍼스가 뭐 우리 정부가 막 유치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제 구글이 스스로 한국에 이제 세 번째로 구글 캠퍼스를 오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좀 거시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점점 미국과 왜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뭐 너크래커처럼 이게 샌드위치가 아니라 정말 설 자리가 좁아지고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송 기자님 보시기에 이 우리의 현재 위치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이 뭔가 이 해외 시장에서 우리가 약진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시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미국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능력을 기반으로 지금 제조업을 오히려 강화하고 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의 결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끌어오자 또 미국의 공장을 세우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을 정도로 미국은 이미 많이 턴어라운드가 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인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은 인구가 지금부터 앞으로 5년 뭐 길면 10년까지 인구가 줄지 않습니다. 그게 미국 이민 정책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또 많은 인재들이 또 미국에 오고 있기 때문에 교육 제도가 또 대학 고등교육이 굉장히 좋아서 미국이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시장이 줄지 않아서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많이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중국은 많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 큰 시장에 그동안 뭐 제조 공장 아니냐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뭐 중국에서 제조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또 소프트웨어 능력도 굉장히 강해서 중국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또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일본은 많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역시나 원천 기술이 강하고 또 부품 소재가 특히 강하기 때문에 일본도 어느 정도 받쳐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기로에 좀 서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샤오미의 약진에 우리가 굉장히 그 위기감을 많이 가졌는데요. 지금 이 순간 그런 기존에 있는 기업들 대기업이나 또 뭐 중소기업, 대중소 이런 판단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오히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또 새로운 시장에서 노력하는 그런 스타트업들 그런 스타트업을 더 육성을 하고 그거를 중심으로 아예 그 경제 구조 자체를 좀 재편한다든지라고 하지 않으면은 지금 한국이 누구나 지금 걱정하듯이 굉장히 풍전등화의 위치에 있고 올해 구조조정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조조정되는 분들이 사회 안전망에 기댄다든지 아니면 사회 그런 어떤 법제도에 기댄다든지 하기보다 좀 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창업을 나서거나 아니면 그런 사업을 기업가 정신을 갖춘 앙트프리너십으로 간다면 오히려 좀 IMF로 일어났듯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 오직 길은 기업가 정신, 앙트프리너십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네. 그렇죠? 결국 우리가 잘하는 것이 다른 분야에 비해서 지금은 사실 예전에 한국 사회를 끌어왔던 뭐 건설이라든지 뭐 석유, 화학, 철강
뭐 다 이제 무너지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것도 경쟁력이 있는 게 ICT 또는 ICT가 기존 산업과 융합하는 분야라고 놓고 봤을 때 지금 기자님 말씀처럼 뭔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이제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좋은 인재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스타트업이 이제 좀 많이 나오게 하는 이런 부분들에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어떤 분야가 정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인지요. 뭐가 도대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될까. 이를테면 핀테크 지금 말씀하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놓고 우린 늦었잖아요. 지금 전기차 또 말씀하셨지만 전기차도 늦었잖아요. 저는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장 동력이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뭐 조선, 철강, 디스플레이, 반도체로 많이 성장했지만 지금은 성장 동력이 저는 문화 콘텐츠 아닌가. K-팝을 위시로 한 문화 콘텐츠가 또 미디어 그 분야가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지금 K-컬처 또 K-뷰티 이런 굉장히 성장하지 않습니까? 기업도 성장하고 산업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요. 그거를 포함한 그런 우리의 그런 문화적인 능력들이 지금은 굉장히 큰 성장 동력이 되고 앞으로도 한국에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낸 산업이 그 분야가 아닐까. 알겠습니다. 자, 송재권 기자님은 우리 한국의 문화 콘텐츠 또 그거에 기반한 일종의 뭐 K-뷰티처럼 확장 영역이 우리 아주 독특한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우리 박 교수님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죠. 예, 결국에는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소득을 높여줘야 되는데 지금 한국 경제 가장 큰 문제점을 제가 보면 뭐냐면 서비스업의 비중 굉장히 높아졌어요. 근데 양질의 서비스업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서비스업 쪽을 뭐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서비스업 쪽을 좀 우리 ICT를 중심으로 해서 좀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앞서서 이제 제조업 분야가 조금 힘들다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강점은 또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제조업과 어떤 서비스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업을 좀 고도화하는데 ICT가 좀 역할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ICT를 통한 업종 간의 융합이거든요. 그럼 이제 새로운 업종도 생겨나고 새로운 산업도 생겨나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법적 제도들이 그리고 사회의 환경이 그걸 쫓아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아까 뭐 무인 자동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이다. 올해는 화두가 될 것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의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가 관련 뭐 법규를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가. 물론 이제 기업들은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제품에 대한 투자를 하지만 그 시장이 진흥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 좀 심각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그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많은 자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불씨는 좀 살렸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벤처들도 그렇고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아가는데 제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고민해보고 치워주는 그러한 좀 한 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ICT와 연계된 이제 서비스 분야를 좀 고도화하는 이런.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좀 더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사회에 만연한 게 잘못된 평등에 대한 이 인식도 좀 제대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지 균등한 뭐 성과를 나누는데 균등한 성과를 나눈다는데 잘못된 어떤 평등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의료 같은 부분도 ICT와 연계되면 굉장히 우리가 지금 많은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잘못된 어떤 평등에 대한 인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회의 약자는 우리가 규제를 통해서 보호는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나가고 진흥시키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내서 그런 부분은 좀 제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임 센터장님. 아니 뭐 앞에서 다 말씀하셔가지고요. 예, 제가 생각했던 두 가지 그 제조업하고 이런 그 컨텐츠 쪽 얘기해 주셨고 저는 그 제조업이 중국이 워낙 지금 잘하고 있고 싸고 뭐 그래서 이기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사실 했는데 요즘에 그 우리나라의 몇몇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결국 제품을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제조하고 만들고 중국 쪽에서 만드는 것보단 그래도 한국 업체랑 잘 경쟁을 해서 이렇게 협업을 해서 만드는 게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 그렇게 그 제조업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주면
더 또 이렇게 그 놀라운 회사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시도도 안 해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미국도 결국 제조업 3.0을 통해서 미국을 부활시키는 근간으로 또 제조업을 또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간의 어떻게 보면 적절한 균형. 너무 이제 서비스로 간다고 해서 제조업을 또 등한시할 필요는 없고 역시 이제 중심에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힘을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 이런 말씀이시죠. 성공지도 신년기획 2016 ICT의 새해 지도를 그리다. 오늘은 2015년 ICT 분야별 평가와 함께 2016년을 전망해보는 시간 세 분 전문가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일의 경제가 궁금하시면 현대원의 성공지도. 성공지도 신년기획 2016 ICT의 새해 지도를 그리다. 오늘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임정욱 센터장님,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님, 그리고 매일경제신문 손재근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2016년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고 어떤 성장 엔진을 조금 더 크게 가져갈지 뭐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 좀 전략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결국 우리나라 이 시장 내에서만 우리나라 이 영토 내에서만 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결국 글로벌 협업 내지는 글로벌 혁신 협력을 확대해야지만이 여기서 소위 대박이라는 게 나오는 시대인데 임 센터장님 어떤가요? 실제 이제 창업을 하고 결국 아까 여러 기업들이 해외에서 아주 거액의 유치를 하는 성과도 말씀을 하셨는데 글로벌 협업이라는 게 우리가 사실 좀 안 됐던 분야잖아요. 네네. 좀 상황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우려가 되는 것이요. 한국은 그런 글로벌 스탠더드하고는 동떨어진 그 규제라든지 이런 그 촘촘한 그런 업계의 그런 텃세, 관행 이런 것들이 많아서 네. 사실은 그 한국 시장에 맞춰서 그런 인증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한국 시장밖에 못 있고 네. 또 해외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오기가 어렵고 이런 작은 시장에 일부러 그걸 맞추면서 들어오려고 하지를 않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일종의 그런 갈라파고스 시장이 이렇게 돼버리는 네,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뭐 공인인증서, 액티브엑스, 각종 뭐 게임 규제 인증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그 한국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맞게 만들고 뭐 진출하는 거를 막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규제 부분에서는 좀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송 기자께서도 현장 취재를 하다 보면 이런 좀 답답한 얘기를 많이 듣게 되시죠. 예, 뭐 규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100% 동의하고 플러스 해가지고 저는 우리가 글로벌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 우리 안에 글로벌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안에 다양성이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 보면 국적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리고 또 여성도 많이 있고 네. 또 인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교도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글로벌화가 확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서비스를 외국에 팔 수 있겠는가라고 하기 때문에 네. 글로벌 기업들 특히 미국 기업들은 안에 글로벌화 또 성비를 맞춘다든지 굉장히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가보면 다 중국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다양한 국적도 다양하고 언어도 다양하고 물론 영어도 많이 쓰지만 우리 스타트업들 작년에 많이 성장을 했지만 최근에 들어보더라도 많은 잘 나가는 기업들도 보면 거의 대부분 거의 100%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그게 뭐 잘못됐다 잘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진출을 하려면 우리 안에 글로벌화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성비가 너무 지나치게 또 남성 위주로 좀 많이 돼 있고요. 여성 스타트업들은 여성 엔지니어들 많이 부족하거든요. 외국에 비해서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안의 다양성, 우리 안의 글로벌화를 확보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선결이 돼야 우리가 글로벌 나갈 수 있고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와라. 왜냐면 우리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안에 놓을 수 있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여성 인력을 채용을 공격적으로 한다든지 우리 안에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데 많이 쿼터를 둔다든지 좀 일부러라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지 네. 않으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베를린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창업에 있어서 성공한 도시로 손꼽히던데 우리 송 기자 말씀처럼 베를린이 표방하는 거는 전 세계의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친구들은 전부 와라. 언어든 국적이든 이런 거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독일 젊은이들하고 똑같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너희들에게 마련해 주겠다. 그래서 실제로 100여 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많은 친구들이 그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지금 베를린으로 몰려든다. 이런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자, 각도로 좀 달리해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R&D하고 시장이 연결되는 고리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규제 얘기도 했지만 R&D 대비 사실은 우리 GDP 대비 R&D 투자하는 걸 놓고 보면 OECD에서 우린 최상위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기술화 수준을 놓고 보니까 제가 수치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은 71%, 미국이 69%, 일본이 54%. 그런데 한국은 신기술의 사업화가 20%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D에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지만 결국 그 기술 자체를 사업화하는 이 연결고리는 작동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박 교수님도 R&D 많이 하시죠. 예. 정부 지원도 받아서 하실 텐데 왜 이 연결고리가 작동이 안 된다고 보세요? 우선 그 정부 R&D 쪽을 좀 짚어보면요. 그 이제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자체의 실적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R&D를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정하고 예산을 갖다 집행하는 데까지를 실적으로 생각을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거기까지만 실적으로 보지 예. 그 사후에 이게 사업화되고 사업화의 결실을 맺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한 성과 관리는 아직까지 굉장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보여지고요. 물론 벤처 창업 요즘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또 보면은 조급증이죠 뭐.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정권의 단임제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든지 5년 안에 임기를 둔 기관장이 어떤 2, 3년 안에 모든 걸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수주해서 진행하는 학교 입장에서 봐도요.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연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뭐 주어진 기간 동안에 예산을 집행하면 얼마 논문을 내야 되면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를 하고 그걸 쪼개서 또 저희가 진짜 하고 싶은 연구를 또 따로 이원화돼서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네. 실제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연구하는 분들은 아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어떤 그런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성과에 대한 조급증 이거를 조금 우리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기업 쪽에서의 어떤 투자를 보면 지난해에도 사실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굉장히 유행처럼 번져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그 빅데이터라든가 사물 인터넷 관련된 연구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잡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우리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CT를 하나의 어떤 그 도구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빅데이터, 유행, 우리도 해야지. 그러니까 경쟁 열의를 피하기 위해서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들을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관련해서 이제 R&D 못지않게 중요한 게 사실 인재 양성이잖아요. 현장에서 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여건들은 좋아졌는데 실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창업 속도는 이 인프라에 비해서 아직 그 선진국에 비해서 속도가 늦다. 이게 뭔가 이제 그 인식이 변하고 또 교육이 바뀌어서 이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인재 양성부터 뭔가 좀 잘못돼 있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지는 않을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재 양성도 있고요. 결국은 그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스타트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뭐 의사나 변호사 되기보다는 이공계로 가고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이렇게 뛰어들고 그런 것들이 이어지고 또 그런 친구들이 꼭 이런 큰 대기업에 간다는 게 아니라 나는 스타트업에 갈 거야. 저 이런 로켓 같은 회사에 가서 같이 회사 성장을 할 거야라는 그런 관심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저변 그런 인식이랄까 이런 게 많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나 이런 일반 직장인들한테 한국의 뭐 이런 떠오르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이 어디냐 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한 80%는 잘 그 대답을 못했어요. 그 얘기는 아직도 많이 이렇게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대중적인 생각은 그래도 잘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역시 안전한 길을 택하고 그렇죠. 스타트업이 그렇게 그 쿨하다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빅스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제 대형 스타들이 빵빵 터지면 거기 이제 꿈을 갖고 노력도 할 텐데 80%가 모른다는 얘기는 알만한 사람이 안 잡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중국이나 실리콘밸리는 그런 그 이 쿨한 스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탑 뭐 스탠포드나 버클리 졸업한 친구들이 다 테크 업체 스타트업 가겠다고 막 그런다고 하는 이유가 야 나는 뭐 페이스북 갈래, 에어비앤비 갈래 이런 쿨한 회사에 가서 그런 스톡 옵션도 받고 그런 기회를 잡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들이 오래된 뭐 IBM이라든지 HP 같은 데 가려고 하질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런 게 많이 나오도록 그런 회사들이 더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얘기인데 박 교수님 어떤가요? 지금 초중고 대상으로 뭐 코딩 교육도 하고 대학도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뭐 여러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인식 개선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공계에 대한 대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은 다 의대 가고 저기 법대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70년대 우리가 산업화하면서 공대 정원을 굉장히 늘려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동안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공대 인력보다 더 많은 인력이 배출이 되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실 오늘날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없다. 예. 오히려 인재가 너무 크게 부족하다 드리고 싶은 이런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뭐냐. 지금 이제 또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학 정원 구조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문대학하고 자연과학대 정원을 공과대학 정원으로 옮기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둬서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사업을 지금 뭐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이제 하려고 하죠. 예, 네. 하려고 하는데 자 그럼 이걸 또 인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이 대학에 관련되는 어떤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정원 조정을 하는 것이 이것이 또 바람직하냐. 네. 그러면 10년 뒤 20년 뒤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소프트웨어 역량을 높이자고 해서 코딩 잘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역량이 높여지는 건 아니고 어떤 인문 사회과학 이공계 어떤 융합적인 교육 이런 것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제발 이 정원하는 거 좀 정부가 좀 오늘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정부가 나서서 좀 할 일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시장에서 필요한 인력이 배출될 수 있도록 좀 대학에 좀 재량 자율권을 줘서 얼마든지 알아서 하거든요. 우리도 뭐 가장 문제가 우리 졸업생들 취업 문제니까 알아서 할 텐데 이것을 자꾸 인위적으로 하려다 보면 결국 또 5년 10년 뒤에는 또 부작용이 그렇죠.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좀 안 해야 시장의 돼요. 순리에 따르게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R&D에서 이런 산학 협력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도 너무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시장의 그런 이 경제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런 민간 주도의 자생적인 생태계가 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점프 스타트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은 조금 더 민간 주도로 민간의 시장을 믿어서 민간 스스로 자율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좀 정부가 믿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좀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하는 쪽에 대한 기대들을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ICT를 얘기하고 또 ICT가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얘기하는 부분은 결국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래도 이 나라는 살만한 나라다. 이런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함도 크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특히 창업을 꿈꾸는 젊은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지를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 텐데요. 우리 아무래도 임 센터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역설적으로 그 꼭 다 창업을 꿈꿀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세상에는 참 그 대기업이라든지 뭐 의사라든 변호사 같은 전문직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회들이 있고 그런 안정적인 직업이 이제 더 이상
안정적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들을 찾아야 되는데 수많은 자세히 찾아보면 매력적인 스타트업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에 가서 일을 배우고 같이 성장하고 많이 뭔가 기회를 봤을 때 이렇게 창업을 하고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기회를 찾아서 다양한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라. 우리 박 교수님.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제 안전한 지역은 더 이상 없다. 근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늘 우리가 이렇게 압력을 느끼죠. 뭔가 더 나은 걸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그것도 중요하다. 하지만은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시장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많다. 네.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중점을 두면 거기에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 기자님. 그 학교에서 지금 뭐 중고등학생들 마찬가지고 대학에서 배우고 있는 지금 열심히 지금 취업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앞으로 15년 내에 없어질 직업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까 센터장님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똑같이 지금 가장 안전한 직업이 가장 위험한 직업이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가장 위험한 직업이 가장 안전한 직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변화에 지금 불안하지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 미래는 위험, 지금 위험, 미래는 안전 이렇게 생각하셔도 젊은 친구들한테는 더 좋은 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최근에 이제 중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강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중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를 생각을 내놓고 보면 사실은 중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직업군은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지금 조언해 주시는 직업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 송 기자 말씀처럼 없어질 수도 있다. 네. 그때. 그래서 그 친구들이 25년 후에 한 40쯤이 돼서 이 사회에 정말 정열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즈음에는 과연 어떤 직업이 있을까. 참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세 분 말씀은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과감히 좀 도전하자.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임정욱 센터장,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 그리고 매일경제 손재근 기자. 정말 연초에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